제가 강의를 참 많이 해봤지만 이런 불빛에 박수까지 받아보고 강의해보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금 오전에 맡은 주제는 백년 정원학교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제 왜 우리가 백년 정원학교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이제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엔 우리나라 도시의 이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도시 생활을 하게 되고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하고 그다음에 시흥의 오픈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백년 정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흥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지금 금천구 시흥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영조시대 이후의 도면이고요. 지금 실제로 그 시흥 관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금천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랬던 시흥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제시대 때 서울 이게 지금 여의도니까요. 여의도 남쪽의 과천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시흥까지를 포괄을 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늠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잉벌로라고 하는 이름이랄지 그런 것들은 대강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저한테도 상당히 좀 중요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시흥을 장수왕 대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지금 이 이름을 재해석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흥하는 것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흥은 어떻게 보면 저는 부모님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남쪽 또는 서울의 상당 구를 출발시킨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 지금의 이제 시흥으로 좀 작아지기는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역량을 자식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나중에는 요즘엔 특히 어머니 아버지만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좀 약간 어머니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것이 광복되고 나서 1960년대 시흥의 모습입니다. 이제 서울 부분이 많이 빠져나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좀 오타이긴 한데 일제시대가 아니라 1980년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출장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82년에 이제 시흥의 관내도인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매립 작업을 시작한 것들을 도면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89년에 이제 그 시흥이 시로 승격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시흥의 전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흥시 승격하기 전에 10만 인구가 안 됐던 도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0만이 넘는 인구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90년, 91년,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한 30년 사이에 인구가 10만에서 40만으로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 10년당 10만 인구가 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나 도로나 또는 뭐 주택이나 그런 것들을 공급하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30년 동안 아마 제 생각에 시흥시 공무원들이 치러야지 됐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쟁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호조벌 만드는데 700명이 왔는데도 당시로선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 10년마다 10만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생각하면 시흥에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도시화의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반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한 단계가 오늘 이 백년정원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지표 등등 해서는요. 시흥은 수도권에 있는 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도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들 잘 아시지만 지금 그 매립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들, 그 다음에 이제 부천 옆쪽으로 만들어졌던 구도심들, 이제 이런 기존에 만들어졌던 도심과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녹지로 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경기도에는 그런 도시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되게 도시라고 그러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40%가 녹지인데요. 시흥은 그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늘 위에서 내려다 봐가지고 녹색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러니까 녹색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적이 시흥시의 전체 한 86% 정도 되는 땅이니까 실제 시흥 시민들은 이렇게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없이 한 15% 내지는 한 20% 되는 지역이 아주 밀집돼서 살고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농경지든지 산림이든지 바다든지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흥은 수도권에서는 이제 앞으로 시흥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잠재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잠재적인 거라는 것은 반대로 그 자연 환경이나 이런 환경이 아주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시흥은 재밌는 거가 저수지가 유난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 시흥 전역이 농업에 기반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저수지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저수지를 어떻게 도시에 적합한 형태로 활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시흥에서 보면 큰 숙제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공원 녹지는 뭐 당연히 이렇게 정주지 위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녹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시흥시 전반적으로는 오픈 스페이스가 상당히 방대한 면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외의 지역이 방대한 면적이고 그러니까 시내 전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권역 단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집결이 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는 합니다. 시흥의 대표적인 녹지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모습들이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이런 시흥의 상당히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큰 주제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주제는 사실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제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만든다라든지 공원을 관리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작업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제 오늘 주제가 됐던 것처럼 뭐 생명이랄지 참여랄지 분권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녹아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적은 비용에 시민의 만족도를 훨씬 높이고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시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구의 도시들부터 그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100년 정원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이제 실험적인 학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 부분도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시흥의 이 넓은 녹지들 또는 오픈 스페이스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흥 시민들의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데가 시흥시 은행단지입니다. 은행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느끼시기는 하시지만 잘 모르실 텐데요. 사실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녹지 연결 체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잘 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흥 전체에서 은행단지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도시가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지입니다. 이제 이런 시흥의 은행단지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곳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용인의 동백지구 같은 곳이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단지보다 늦게 만들어졌던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비슷한 시기인데도 오히려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더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 20년은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시흥을 위한 100년 정원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은 생태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30년 만에 인구가 한 4배 정도 증가가 됐다라 그랬잖아요. 여기 시흥 같은 경우도요. 이제 4배는 그러니까 하여튼 곱하기 4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처음에 비하면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것들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면 깨끗한 공기나 우리가 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제 그게 이어지게 되면 사실은
반드시 사회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랄지 교육의 문제랄지 요즘에 왕따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거는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처럼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되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나 공히 경험을 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1980년대 이후에 어떻게 개선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이 도시를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주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내용 중에 큰 주제가 커뮤니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커뮤니티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공동체 뭐 또는 동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공동체가 도시사회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겪는 사회 문제를 겪게 됩니다. 제가 이제 뒷시간에 요거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대안이 뭐냐면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백년 정원과 같은 정원을 만들어내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만들면 보통 저 맨 뒤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그 옥상에 요즘에 저도 옥상에서 뭐 농사도 짓고 꽃도 키우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저 혼자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물 주기도 바쁘고 거기에 이제 꽃이 피면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 사진 폈어요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게 도로변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드는 옥상 정원이나 옥상의 그 채소밭을 도로변으로 내보내게 되면 사실은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세 파트가 즐겁다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그거를 내놓는 내가 즐거운 거고요. 내놓는 내가 즐거운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지나다니면서 보는 시민이 즐거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꽃이나 채소 같은 거를 혼자는 잘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선물을 해주게 되면 그걸 받는 사람이 즐겁다라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가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의 즐거움을 가졌던 것을 이웃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면 도시사회 문제가 됐던 공동체를 조금씩 해소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이제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제 필라델피아가 미국이 시작됐던 동네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동네가 이제 흑인 위주의 사회들이 되고 백인들은 이제 왜 서구 도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외곽으로 많이 나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 부임을 해왔던 그 앤스펀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할머니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 조경 또는 도시계획 관련된 잡지사의 편집장을 하시다가 교수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일반 학자들 같지 않고 이렇게 좀 시민들을 보는 시각이 좀 색달랐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졸업을 한 대학에 오랜만에 강단에 서게 되니까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50년대, 60년대 본인이 대학을 다닐 때 그 도시의 분위기하고 지금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뭐 서로 만나도 별로 반갑지도 않은 것 같고 미국 사회나 우리 사회나 지금 똑같아졌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쬐끄만 그 자투리 땅에다가 텃밭을 가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텃밭이라는 게 먹을 것만 가꾸는 게 아니라 이제 게릴라 가드닝처럼 몰래 가가지고 꽃을 막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 40대 중후반 이후의 선생님들은 농업 유전자가 몸에 박히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사셨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좋아도 하시고 하실 줄도 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아래 나이들은 실제로 그걸 잘 몰라요. 심지어는 상추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군데군데 꽃과 이 채소 같은 걸 심어 놓으니까 당연히 미국 사회도 당시에 할머니 그룹들, 할아버지 그룹들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에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물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을 계속 조직화 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름 붙일 때 그걸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공동체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그 학자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해놨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뭐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고 뭐 그 뭐죠 당뇨병이 치료가 됐다는 등 뭐 학교의 왕따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등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80년대 후반에 책을 냈어요. 그래니트 가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게 화강석 정원이거든요. 도시는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콘크리트 정원이다 또는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정원이다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하지만 이런 콘크리트 정원에도 꽃을 심고 예를 들면 정원을 가꾸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내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삭막한 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겨준 책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책을 보고 이런 운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제가 도시계획 쪽에 있는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학교 오기 전에 뭐 그 일하고 저 일하고 하다가 전혀 이제 이런 쪽에 생각을 못 하고 지내다가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에 조금씩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저도 좀 참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마침 시흥시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도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일기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뭐랄까 책임감 이런 게 좀 상당히 클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시에 있는 텃밭 또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커뮤니티 가든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그 뭐랄까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연구원의 이창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좀 정리를 해주신 건데요. 이분은 한 10년 정도 도시농업운동, 10년? 한 20년 가까이 도시농업운동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너무 초기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진이 빠질 때쯤 되니까 요즘에 오히려 활성화가 되셔가지고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후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조사를 한 걸 보면 도시 텃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 53%. 그렇게 그 여기 이제 공원과에 계시는 선생님도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시민이 와가지고 산보를 하면 개를 끌고 가거나 산보를 하거나 꽃을 잠깐 보거나 또는 요즘에 운동을 하시거나 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이제 그런 건데 정원에서 일어나는 것은 53%가 본인이 참여를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풀을 뽑든지 물을 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53%가 내가 참여를 하는 움직임인데요. 일반 도시공원에서는 74%가 앉아서 숨쉬기, 음식 먹기. 그러니까 거의 활동적이지 않은 활동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도시공원이 절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면적이 작지만 커뮤니티 가든이 이렇게 도시공원에 비해서 시민들이 가지는 만족도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의견이 아니지만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면인데요. 공무원들은 텃밭보다는 공원에다가 방점을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텃밭 활동을 해보신 시민들은 공원보다는 텃밭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도시를 관리하는 시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도시 안에 무슨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 안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유휴 공간, 앞으로 뭐 집을 짓든지 뭘 할 수 있지만 그 집을 짓는 과정까지 그 유휴 공간에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고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 커뮤니티 가든이나 도시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제가 10분 거리잖아요. 10분 거리라는 건 도시계획에서 보통 250m 이내에 내가 좀 관리를 하거나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걸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활권에 공원이나 녹지를 확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청에서 생활권 내에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토지비부터가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비용이라는 건 우리 세금에서 나가야지 되는데 우리 세금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녹지 대안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도시 텃밭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작지를 어디서 찾을 거냐? 도시 텃밭을 만들 공간을 어디서 찾을 거냐? 도시 내에 엄청나게 많은 유휴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휴 공간은 그 뭐랄까 영구적이지 않은 공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다른 기회에는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옥상이나 베란다, 발코니처럼 건축물과 부대된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최근에 공원을 경작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공원이나 이런 공공 녹지라고 하는 것은 경작 대상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 순간이 오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경작 대상지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시작됐던 유럽 같은 공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가지고 신선한 채소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공급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원이나 녹지나 하천변이나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도시를 쾌적하게 만드는 용도로 썼던 공간이 갑작스럽게 농경지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약간 보험과 같은 성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과 같은 곳에서는 랜드쉐어라 그래가지고 토지주들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요. 그러니까 토지세를 그냥 계속 내야지 되는데 이거를 시청이나 시민단체에다가 농사를 짓거나 커뮤니티 가든 같은 형태로 두게 되면 세금을 저감해주는 그런 대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을 찾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하거나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많이 활동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뒤뜰 나누기와 같이 사실 우리나라에선 전부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당이 없는 공간인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공간들은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시다 보니까 뒤에 마당을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체에다가 임대를 해줘가지고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 뒷마당을 그런 공간으로 쓰는 그런 운동들도 같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공간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주민 참여형으로 뭐 상자 텃밭을 보급을 한다든지 하는 운동들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과밀화된 도시는 그런 빈 땅을 찾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대개 이제 화분을 가지고 많이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화분을 가지고 뭐 초등학교나 이런 데 많이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저 뒤쪽에 계시는 선생님이 8월 달 되면 물 주기 바빠요 이러시는데요. 이게 화분에 심으면 열이 워낙에 전달이 잘 돼가지고 사실은 화분은 이쁘지만 제일 좋은 게 스티로폼 박스더라고요. 스티로폼 박스는 오히려 열 전달이 더디게 되니까 화분에 비하면 물을 조금 덜 주셔도 오히려 덜 자라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자루 텃밭이라 그래서 우리 왜 폐 현수막 같은 거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거기다 흙을 채워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텃밭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자 텃밭은 만들고 나면 그게 나중에 폐기물이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또는 폐목재로 화분을 만들거나 뭐 스티로폼 박스, 벽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가능한 한 시중에서 파는 그 플라스틱 화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재활용 소재를 가지고 이런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시면 즐거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든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쿨팜이라 그래서 학교 농장을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있는 동대도 최근에 이제 도시농업 동아리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운동들을 하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급 사례들이고요. 이건 이제 저희 학교에서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려고 보면 하여튼 가용한 토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토지를 어떻게 이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토지로 만들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내에 있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식물을 심을 수 없는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맡아가지고 있는 이제 실습을 할 대상지도 사실은 예전에 매립지라고 되어 있는 땅이다 보니까 그 안에 콘크리트부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농사를 짓거나 식물을 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확보를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식물을 심을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자투리네 하천부지, 뭐 길가 유유지, 폐선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런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어내는 운동들인데요. 이런 운동이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후진국형 도시농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쿠바 같은 데도 도시농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너무나 이 농산물 같은 거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도시 전체를 농장화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를 개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이제 후진국형 도시가 아니라 선진국형 도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를 회복시키기 위한 또는 이제 우리의 심신을 좀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커뮤니티 가든을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들이고요. 토지와 연계하는 것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런 기능들은 뭐 산업적으로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 환경 보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능보다는 이 부분이 제일 강합니다. 사회적으로 교육, 문화, 보건휴양, 사회복지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추구를 하는 것이 이제 커뮤니티 가든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커뮤니티 가든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서 팍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산업화가 됐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시흥의 커뮤니티 가든도 사실은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빌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독일의 이런 커뮤니티 가든의 이름을 클라인가르텐이라 그래서 작은 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것은 초기에는 빈민원이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선한 농작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활동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티브를 가지고 독일의 외과 의사 한 분이 베를린에다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기부를 했어요. 시청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 가깝게 와가지고 농업 경험과 휴양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토지를 활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면 토지를 작게 쪼개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정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소정원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소정원이라 그러면 조금 개념이 이상하니까 나눠줬구나 그래서 분구를 해서 나눠줬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분구원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들어왔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의 자료인데 이거는 서울여자대학의 이은희 교수님 슬라이드를 좀 제가 받아온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프러시아 시대 아니 이제 프로이센 지역의 1904년 그러면 아마 바이말 공화국 그 시절쯤에 이 그 분구원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발달됐던 것들이 결국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공원의 개념과는 별개로 그 시민들에게 이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아주 의무적인 뭐랄까 그 도시 기반 시설과 같은 의미를 이제 강하게 되면서 결국은 법을 만들게 됩니다. 1983년에 연방 소정원법이라고 하는 소정원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지금 독일은 클라이넨가르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랄까 이제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하는 소정원은 여러 가지 목적들입니다. 예를 들면 체마밭의 목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휴양을 목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나 이렇게 시정부죠, 시정부. 이제 시정부나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NGO 같은 데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토지를 구하고 그 토지를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려주는 것도 가능한 한 취약계층 우선으로 빌려주게 되는데 그 취약계층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싱글 여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 제가 어디 가서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결혼 안 하시는 걸 조장하기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 그러는데 근데 어찌 됐든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결혼을 안 하시고 사시는 독신 여성 같은 경우엔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줘야지 되는 그런 그룹 중에 속하게 되고요. 저도 사실은 독일에 가가지고 클라넨 가르텐 이 경험을 할 적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가난하신 분은 아닌데 이렇게 베를린 공대를 졸업을 하고 연구소에 계시는 여자분인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그분이 이거를 임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가면 완전히 무슨 이분 친구들의 동기 모임 비슷한 것이 거기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뭐랄까 사회적으로 좀 좋다리는 이미지를 받았었습니다. 이 정원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면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수요와 휴식용으로 써야지 되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독일 사람들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발달된 사람이라 그래도 몇 가지 예를 들면 원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중에는 활용한다라 그러는데 지금 이게 독일 중심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티에르가르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나중에 혹시 가시면 이 독일 전승기념탑이 있는 지역에 있는 건데요. 이게 1, 2차 대전 때 베를린 사람들의 채소밭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시가 되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물자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100만 개죠. 100만 개의 클라인가르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게 이제
그 지역 공동체, 교회, 뭐 철도청, 시 이런 데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개인 지주에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도는 한 10%입니다. 대신 이건 유휴 토지를 시 같은 데 빌려주고 그 세금 같은 거를 할인받는 대책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넨가르텐은 이게 이제 임대 방식이 한 번 임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반납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넨가르텐을 그냥 저 시민들에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면 도시 환경에서 보면 우리 왜 외곽에 가서 도시농업 하는데 보시면 엄청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예 3분의 1 원칙 같은 거를 지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은 판매는 안 돼요. 기증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농기구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건축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주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스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기하고 상수도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층만 허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잠깐 하루 정도 주무실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비용은 평방미터당 24센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 1년에 내는 비용이 5만 원인가 밖에 안 될 정도로 한 5, 6년 전에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관리하면 다시 반납이 되게 되면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니까 엄청 깔끔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쿠바처럼 농산물 생산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 원칙은 뭐냐면 3분의 1은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를 데리고 갔던 분은 농사를 짓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신육만 내고 있더라고요. 딸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은 하여튼 농사를 지셔야 됩니다. 3분의 1은 집을 질 수 있습니다. 아까 쬐끄만 하우스 같은 걸 질 수가 있고요. 3분의 1은 반드시 관상용 식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쁘도록 꽃을 심어서 갖고 와야지 되는 그러니까 3분의 1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 원칙들은 아마 앞으로 선생님들도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 커뮤니티 가든을 어떻게 한국식의 이런 소정원 형태로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이제 우리들끼리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독일인들도 아니 지금 시대에는 뭐 시민들이 다 알아서 하는 시대인데 왜 이런 걸 법으로까지 뒤떨어진 발상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상당히 좀 큰 도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주요 조성 규정과 기능 이 부분은 제가 핵심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고 이제 그런 걸 자꾸 후원을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취약계층의 가족들이 여가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농사 짓는 걸 수시로 볼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효용 같은 게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가 주변에 클라이넨가르텐이 있으면 내가 클라이넨가르텐의 소유를 그러니까 경작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낮은 담장에 항상 거기서 농사 짓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계절의 변화랄지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나 어려움 또는 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또 자기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 개방하는 오픈데이 같은 날들은 수시로 와가지고 그 동네에 뭐랄까 그 벼룩시장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런 공공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는 효용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뭐 스트레스로부터 그 다음에 실업자가 내가 다시 취업을 하기 전까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느낌들.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도 이제 우리 요즘에 다문화 문제들 많이 있는데 클라이넨가르텐을 받을 수 있는 A그룹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정들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게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농사를 지면 옆집에 농사 짓는 분들하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니까 성취감 또는 소속감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층들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클라이넨가르텐은 여러 나라의 그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히 정원이죠. 보시면 하나의 정원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막 도시가 과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클라이넨가르텐 없애고 어차피 클라이넨가르텐이라는 거는 임시적인 시설이거든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임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도시시설 하자고 시청에서 밀고 새로운 걸 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반대 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60년 된 이것도 전통인데 이거 없애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운동들에 시민들이 협조하고 그러면 없어지지 않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주말에 그 클라이넨가르텐을 일반 대중들에게 오픈을 하는 오픈 행사고요. 이제 그럴 때 오면 뭐 아이스크림 장사, 그다음에 케밥인가요? 그 터키 쪽에서 하는 분들, 우리 김밥 비슷하게 싸가지고 하는 케밥 뭐 해가지고 그 동네에 쬐끄만 축제처럼 돼 있어서 그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공원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활발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공동체 정원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이넨가르텐이 대도시의 그 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뭐랄까 언저리 토지가 아니라 도심의 아주 중요한 공공녹지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부분적으로 개방도 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소구 정원 자체가 하나의 뭐랄까 사회적인 기능하고 도시환경적인 기능을 상당히 크게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뒷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도시가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나 포장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농사는 포장된 데선 짓지를 못하니까 그만큼은 이제 토양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비가 그치면 땅속에 있는 수분들이 계속 증발이 돼서 주변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효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도시농업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도 점점 잊혀져 가는 문화고 그렇게 되는데 항상 농업 문화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에서 바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빨리 진행을 했나 봅니다. 11시 52분인데요. 뒤에 가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선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오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아까 보니까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을 해놨으니까 저도 그 카페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도시농업, 그 다음에 도시 조경 또는 이제 이런 환경과 관련된 도시 계획, 그쪽이 제가 주로 공부를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의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좀 달아드리거나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직업이 선생이지만 수업은 일찍 끝나는 게 엄청 반갑더라고요. 어디 가서 강의 드릴 때 되면 지금 7분 전에 끝났는데요. 점심시간 잘 보내시고 오후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